밥 먹고 나면 피곤한데. 아니에요, 지금 안 피곤해요. 절대 안 피곤해요. 그걸 이겨가지고. 네, 절대 안 네. 피곤해요. 공부도 잘하고 체조를 하면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축구를. 그러게요. 자,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투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을 좀 더 나은 곳에, 좀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 뭐 물건을 사거나 어디다 그 예금을 해놓거나 하여튼 지금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돈을 내 포켓에서 나가는 거, 그걸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할 때 여러 투자할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곳에 A, B, C, D 이런 투자를 하는데 A라는 곳에 투자를 하면은 B라는 곳에, C라는 곳에, D라는 곳에 투자할 기회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죠. 기회가 없는 거죠. A, B, C, D 이렇게 투자할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투자하면은 다른 데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머지 투자 안 하는 이런 비용을 기회 비용 이렇게 얘기해요. 투자의 기회를 다른 데 뺏겼다. 그러니까 기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투자해 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데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투자 중에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가장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수익을 많이 내면은 낼수록 뭐가 따라오냐면은 위험이 따라요. 위험. 그러니까 위험도 없이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다 거기 투자하겠죠. 그러면 다 그 원하는 데 다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따르냐면은 위험이라는 게 따라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 봐야 되냐. 우선 돈을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 이 투자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경제적인 의미에서 지금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투자에다가 우리가 그 어떤 자산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 투자할 때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때가 어디 있나? 주식. 뭐가 있나? 주식 또 프로퍼티 부동산 또 세이빙. 세이빙도 투자예요. 네. 또 어디 있을까요? 집에다 두는 투자. 집에다 그냥 두는 건 투자가 아니죠. 예. 남편. 방송. 예수님이 집에다 그냥 두는 거나 땅에 묻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 투자를 해가지고 얼만큼 이익이 날 것인가.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얼만큼 어느 기간 동안 투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달 후에 쓸 것이다. 1년 후에 쓸 것이다. 이것을 맞아야지 그게 못 맞추면은 그 사용해야 될 때를 사용 못하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투자 정보. 이 정보가 없이는 내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식 없이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이거 이 집 사면 나 이거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그 말에 솔깃해 가지고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다?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얘기해서 살아오라는 것은 사기성이 좀 있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잘 아는 사람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통해서 사야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하는 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투자를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맡겼으니까. 그렇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지. 선한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잘 이용을 해요. 부자가 갔을 때 그 자기 하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자기 종들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보답을 한 건 누구죠?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게을러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 줬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투자를 안 늘렸다.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서웠고 또 잘못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보면은 요거들을 먹을까봐 땅속에다가 잘 묻어뒀어요. 그 얼마나 훌륭한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인도 손해 안 보겠다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라고 있어? 뭐가 따른다고요? 위험이 따른다 했어. 위험. 근데 그걸 아예 배제하고 잘 모셔두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인이 갈 때 그러려고 그러면 주인이 굳이 맡길 필요가 없죠. 그걸 잘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되게 운영하라고 맡긴 건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이때 얘기했잖아요. 그 말하자면 한 일종의 축복이 아니 복이 아니라 저주를 한 거죠. 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많고 부가 많은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는 거라. 영어로 말하면 디바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을스럽게 다 먹어서 없애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련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것을 잘 운용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네. 총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감옥에 갇혔죠. 꿈을 꿨죠? 누가?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꿨죠? 꿈 해석해 주는. 예, 바로가 꿈을 꿨죠? 예, 어떤 꿈을 꿨죠? 떡 굽는 자가 아니 그 뱃단. 예, 처음에 보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아주. 네. 예.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걷어들었는데 또 꿈을 또 꿨는데 그 다음에는 흉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런 꿈을 그 비슷한 꿈을 2번을 꿨어요. 근데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뭐 마술사들, 점쟁이 다 불러가지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서 누구? 떡 굽는 사람, 그렇죠. 예, 2 사람 중에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어요? 술관장이 살았어. 떡 만든 사람은 죽었죠. 예. 근데 술 맡은 사람, 그 임금에게 술 올리는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나중에.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야. 아, 그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을 잘한 사람이 있었지. 그래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꿈이 2번 해서 연속을 하는 건 바로 그 일이 날 일인데 첫 번째 7회는 풍년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 7회는 흉년을 주실 겁니다. 이거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야, 이 사람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웠죠. 예, 총리는 뭐 요셉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1총리, 제2총리 하여튼 총리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때 요셉이 어떤 정책을 썼어요? 공간을 창고를 이제 전국 그 창고를 갖춰놓고 풍년이 생기면 곡식값이 어떻게 돼요? 다운되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있는 걸 다 사들였어요. 매점 매석이네. 매점 매석. 매점 매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면은 팔아가지고 원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고 해요, 안 지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필요해요. 농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우리가 식량을 안 만들면 우리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쌀값이 떨어지면 농사를 지려고 해요, 안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줘요. 이 미국에서는 밀을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게 그냥 뭐 그런 상황에 따라 도와줄 때는 도와주지만 대부분은 그걸 갖다가 보관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태평양에다 갖다가 버려버려요. 아깝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도와주는 것도 그 경제나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도와줄 때만 도와주고, 왜냐면 다른 나라에다가 농수산물 여기에서 너무 막 저기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른 나라로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쌀값은 거기서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수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쌀값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쌀 남아 있는 거 못 팔아 먹으면 쌀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보관할 수 있으면 보관하고 보관 못하면은 버려야 돼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농사가 많이 지니까 쌀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들은 창고가 그렇게 미리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 보관도 못하고, 그리고 쌀값이 계속 이렇게 풍년이 지면 쌀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쌀만 먹기만 하지 팔아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책을 써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격에 제대로 된 가격에 사서, 물론 이제 딴 때보다 좀 쌀 수도 있지만 사서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창고마다 다 가득 채웠죠. 근데 과연 꿈대로 해석대로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먹었지만 첫 해는 먹었지만 둘째에서부터 농사가 소출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사야잖아요. 사는데 그냥 그거 산 그 가격대로 다 이렇게 주면 괜찮은데 이 뭐 바로나 이런 사람들이 뭐 요새 마음대로 못하니까 조금 아마 비싸게도 팔기도 하고 이제 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넘쳐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투자했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투자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없는 돈 남의 돈 빌려다가 친구한테 야 돈 좀 빌려달라 그거 갖다가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투자는 그 투자 원칙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 것 가지고 투자를 해요. 내 것 가지고. 절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강해요. 트럼프 시스템. 예. 트럼프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면요, 그 이제 경제 용어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레버리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내가 돈을 빌린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 가지고 하면은 좋은 거니까 기업은 할 수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싼 이자를 빌려다가 자기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그런 투자 금융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은행은 그 회사가 발전하고 잘 갚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하에 빌려주는데 기업을 잘못하면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돈을 다 빼돌리고 그러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은행도 이제 망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요셉의 투자 원칙은 내가 많이 있을 때 그거를 잘 이제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투자한 걸 갖다가 사용하라는 그런 원칙이 이제 요셉의 투자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막 비싸게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아 있을 때 잘 모아뒀다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투자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투자 자산이 있는데 투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도 실물 자산 투자가 있고 금융 자산 투자가 있어요. 실물 자산 투자는 우리가 주로 부동산 또는 그 광석, 석유, 원자재 이런 거예요. 우리가 투자 보통 하면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 사회에서는 원자재 투자를 많이 해요. 원유, 기름이라든지 또는 뭐 석유라든지 연탄이라고 하든지 또는 그런 광석, 원자재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그 물건값이 오르면은 수익을 내가 돈을 벌고 그 물건값 내리면은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자는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전통적 자산이라고 대체 투자 자산은 이런 거 대신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금융 자산도 여기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펀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위험을 최소한 피하는 그런 방법의 투자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간단하게 투자 얘기했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다른 곳에 맡김으로 있어 내가 투자 수익을 얻겠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위험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투자하지 않으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투자는 왜 하냐면 미래 가치를 내가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투자해가지고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투자했는데 나중에 90만 원이 될 걸 뻔히 알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래서 현명한 투자는 안전하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그런 투자 방법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내 투자한 금액 그걸 보통 우리가 원금 프린시팔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수익률이 얼마 날 것이다. 10%가 수익률이 날 것이다. 1년에.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10,000에 10%면 $1,000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 이것에 10% 하면은 이게 $1,000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1년에 $10,000 플러스 1,000불 해가지고 1년에 얼마가 생겨요? 11,000불이 생기죠. 네. 이게 11,000불이 생겨. 그러면은 이 11,000불을 다시 또 투자를 해요. 그럼 11,000불을 투자를 하면은 1,100불. 12,100불. 하면은 그 다음에 10%면 얼마가 돼요? 12,000. 1,200불이 1,100불이 되겠죠? 1,100불 수익이 그럼 1,100불 플러스 11,000원 하면은 12,100불 12,100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복리라고 얘기를 해요. 복리. 컴파운드라고 복리. 근데 복리라고 이렇게 하고 복리가 아닌 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10년에 연 10% 복리가 아니면은 10년 후에 얼마가 돼요? 1년에 1,000불씩 해서 10년에 10,000불. 그래서 10년 후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 하면은 20,000불이 되죠. 근데 복리로 1년마다 이렇게 원금에다가 그 수익률로 이렇게 해서 내린다고 복리로 올리면은 20,000불 훨씬 넘겠죠? 그냥 계속해서 여기서는 1,100원, 그 다음에는 12,100불 있죠. 여기다가 또 10% 올리면은 1,210원이 늘어가지고 13,000원, 13,310불 이런 식으로 이게 복리는 더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수익률을 계산할 때 달리로 그냥 매년 얼마씩 나오는 걸로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전번에 나온 수익률에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복리다 또는 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수익률 우리가 아까 이렇게 1년 투자율 10%인 경우 1년 후에는
원금과 투자익금 전부를 합쳐서 현재의 미래 가치가 결정이 된다. 2년 후에는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단수로 하면은 단리로 하면은 12,000원이 되겠죠. 근데 복리로 하면은 얼마가 됐어요? 12,100불. 이게 복리로 하니까 더 늘어나죠? 계속해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수익률이 얼마로 내가 얼마짜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작정 그냥 투자를 하면은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목표 의식이 없이 투자를 하면은 목표에 미달했을 때는 실망할 거고, 그렇죠? 미달이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항상 투자라는 것은 기회비용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해? 목표가 없으면은 이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벌 텐데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만족을 못하고 더 그냥 서운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실제적으로는 실제 투자 시장에서는 자산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우리 그래프로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 수익률을 R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쪽은 어떤 위험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가 자꾸 높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무위험 자산이라고 해서 무위험 자산은 어떤 걸까요?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은행의 예금 같은 거. 그 은행도 뭐 부도가 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안전한 은행들 있죠. 뭐 체이스뱅크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또 어디야? 크레딧 유니언. 뭐 크레딧 유니언도 되게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은행들은 거기다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그걸 갖다가 무위험 투자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보다 위험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위험이 자꾸 이렇게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투자 유형에 기본적으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투자 유형을 가져오는 게 좋겠어요?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이나 공격 투자요. 예, 우리 장로님은 공격 투자.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아무리 공기 투자는 위험 부담이 많겠지만. 그러니까 더 수익은 높고. 그렇죠.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수익은 적고 안정하고. 예. 그러니까 새가슴이면은 제가 그냥 안정적으로 넣고 좀 통 큰 가슴이면은 애까지 거 내가 이거 버려도 된다 하고 하면은 좀 위험하지만은 근데 아예 투자 안 하면 되지. 투자를 안 하면 돼요. 그럼 되죠. 악하적이야? 근데 이제 여유 자금 있고 그러면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그런 걸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추구형은 수익률이 낮고 그렇고 위험 중립형은 각종 위험을 많이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 투자, 공격 투자형은 좀 위험이 있더라도 내가 화끈하게 투자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겠다 이런 거죠. 이게 왜 거꾸로 가지? 시원하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항상 했는데 뒤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자율이나 이런 것이 보통 그 기준되는 이자율을 우리가 그 정부에서 어떤 기준 이자율을 만들어놔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사회적으로 이 정도 적합한 이자율이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정하는데 그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필요하면은 그걸 빌리는데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나 어떤 기업으로 돈을 빌리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요. 채권. 예. 채권이라고 하는 본드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본드를 발행해서 팔려면은 돈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나라가 이제 필요한 정책을 쓰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빚지는 거죠. 이 본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빚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채권이지 저거는 채무예요. 사실은 나라의 빚이에요. 이게 얼마나 맞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재정이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 척도를 나타내요. 근데 이런 이 본드가 그 국가에서 그걸 팔을 때 얼마나 싸게 파느냐 비싸게 파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그 나라에서 그걸 비싸게 판다 그러면은 금리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채권 금리가 낮은 거. 예, 낮은 거죠. 채권 금리가 낮아야 이 본드가 10,000불짜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1년에 2% 해가지고 10년 하면은 20%가 한다. 20%를 깎아가지고 이자를 미리 주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주기도 하고 깎아서 그만큼 깎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20년짜리를 지금 판다 그러면은 20년에 20%면 2,000원이죠. 2,000불이죠. 그럼 8,000원불에 채권을 10,000불짜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은 이 10,000불짜리를 8,000원에 내가 사가지고 있다가 20년 후에 10,000불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나라가 경제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싸게 그러니까 이 채권 값을 막 9,000원에 9,000불에 판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해도 좀 수익이 생기고 이자가 안정적으로 생기겠다 생각하면은 이 9,000불에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금리를 정해서 채권을 팔으면은 다른 금리에도 다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금리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국채 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금리가 그래서 많이 오르냐 내리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연방 정부에서 기준 금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은행들은 기준 금리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들 그 대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익률 좀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대출을 해주고 해서 기준 금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에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바로 이 국채예요. 보면은 이 국채가 지금 한 3년 동안 그걸 보니까 금리가 쭉 올랐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많이 이것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국민들한테 판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누구든 이걸 사면 수익률이 이때 산 거보다 이때 산 게 수익률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투자를 할 때 이때는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높은 금리 다른 예금 금리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다 투자하는 게 낫겠죠. 예금 금리는 되게 변함이 없어요. 은행에서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이때 이럴 때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이런 판단 기준도 가질 수 있고 나라의 기준적인 금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예요. 국채가 뭐 1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3년, 10년짜리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일반적으로 국채의 어떤 수익률이 그 나라의 이자율을 자 그러면 이 주식을 한번 볼까요? 이 주식을 투자를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2023년 1월 우리가 이 팬데믹이 끝난 후죠. 팬데믹 전에 팬데믹 때 여러분 그 주식 시장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그때 투자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팬데믹이 끝나면서 주식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팬데믹 때 돈 벌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면 물건값은 어떻게 항상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식값이 올라가지고 그런 주식값이 예를 들어서 뭐 1990년도에 100으로 했으면은 그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플러스 해가지고 지수라고 하는 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서 그런 지수를 나타내는 게 이제 다우존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S&P 500이라는 게 나스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 똑같은 주식인데 어떤 시장에 어떤 그 목적으로 내놓느냐 해서 이 그 사람들이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게 지수예요. 그러면은 이 다우존스라는 건 되게 일반적인 많은 주식들이 이 다우존스에 포함이 되는데 이 다우존스 주식이 2023년 1월 달에 약 33,000이라고 하는 이 지수예요. 근데 떨어졌다가 쭉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은 올라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샀으면은 이때 이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익 봤죠. 예.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예요?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평균. 주식이 수천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주식은 오르고 어떤 주식은 내리고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주식이 내릴까요? 기업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은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 이제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기업을 투자하면 기본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본을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처음에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러면 이 10,000불이라는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증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만큼 투자했습니다. 그럼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 증서에 하나에 1불짜리 해가지고 1,000불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이걸 몇 개를 줘요? 1,000개를 주고 100개를 투자한 사람한테는 100개를 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했으면 이 주식을 이게 1불짜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10,000불 투자했는데 이 기업 처음에는 10,000불 투자는 10,000불어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를 잘해서 12,000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 주식 가치가 1불짜리가 1불 20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 가치가 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걸 반영을 해요. 미래 가치. 그러면은 이 회사는 현재 1,000불의 수익을 나는 연간 10%의 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지만 보니까 회사의 성장을 보니까 앞으로 20% 30% 내겠다. 현재는 1,000불 수익을 내는데 앞으로 내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주식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어떻게 사요? 돈을 더 주고라도 사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1불 20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거를 나는 앞으로 더 수익이 생기니까 1불 30 주고 사겠다. 근데 더 다른 사람은 그래 나는 1불 40 주겠다. 또 어떤 사람은 1불 50 주겠다. 그럼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건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다 올라갔죠. 지금 보면은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못 번 사람도 있어요. 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수만 개가 있는데 어떤 기업은 장사를 잘하지만 어떤 기업은 망하잖아요. 망한 사람들의 그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은 이 사람이 10,000불에 1불짜리를 샀는데 장사를 손해를 봐가지고 1,000불이 됐어요. 기업 가치가. 그러면은 1불짜리가 10센트짜리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되다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 10센트 가치가 있지만 망해가지고 뱅크럽트 해버리면은 이게 휴지도 못 써요. 주식은 너무 빳빳해가지고 휴지도 못 써요.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평균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수익을 많이 내고 어떤 것은 적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어떤 기업이 좋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남이 지금 소문 듣고 지금 이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에 그래가지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식 투자는 내가 사면은
떨어져. 내가 팔면 올라요. 올라가요. 그럼 주식 투자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 해야 안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장로님 주식 투자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유형이 아까 있었죠? 네. 안정형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되죠. 근데 주식 투자가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많이 벌어요. 근데 그분이 왜 벌겠어요? 예? 정치 역할을 잘해서. 잘해서요. 물론 잘해서인데 그분은 어떤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가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그 주식을 투자할 때 확실하게 예산은 지금 당장 어려워도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근데 그게 빗나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한 주식이 100%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면은 안 팔아요. 수익이 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수익이 나서 팔아. 그러면 그 장사가 잘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을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식 투자할 때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안 파는 돼요. 그게 저 인디안들 기우제하고 마찬가지예요. 기우제도 그 인디안이 기우제만 내리면 비가 온다고 그랬죠. 네. 언제까지? 이럴 비올 때까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는다?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는다. 그리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살아있는 한은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기업을 하겠어요? 이익이 날 것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 그 기업이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걸 빼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그런 걸 투자하면은 안 되고 좋은 데 투자를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하면은 정상적인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은 2023년 1월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주식이 거의 5천이라고 하는 3,300에서 5천이라고 하는 3만 3천에서 3만 8천이니까 5천이라고 하는 게 늘었어요. 약 17%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17%의 재산이 형성이 됐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지수를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지난해나 과거에 주식시장이 좋았구나 나빴구나 이런 걸 판단하고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했을 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시장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지수 이런 그런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거 조금 조금 예. 빗나가는 질문인데요. 예. 이제 전기차가 예. 앞으로 많이 팔릴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공장이 많이 예. 세워졌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안 팔려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팔려갖고 이렇게 하는데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제가 우리 다음 주에 세미나 해야 돼. 몰라요. 그거를 전기차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확실하면은 제가 돈을 있는 데를 다 빌려다가 투자하겠죠. 근데 몰라요. 이 지금까지 전기차 주도를 누가 했어요? 앨런 머스크가 했죠. 네.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했을 때는 안정적이고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너도 나도 막 하는. 네. 자동차 회사들이 다 만들려고 그래요. 네. 제일 문제는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에. 중국은 똑같은 자동차를 전기장치 만들어도 앨런 머스크가 만드는 거 훨씬 싸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중국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죠. 엉망이잖아. 예, 그래서 경제가 우리나라도 참. 예,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어디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지금 그 중국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여러분의 나라예요? 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구나. 저 예술권자가 아. 예술권자 아닙니다. 야, 진짜 아닙니다. 그럼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수님 그래서 거기 거기 다음 얘기. 모르죠 저는. 목사도 모르지 그래.
그래. 워런 버핏한테 물어봐. 그래, 그렇지. 제가 설마 알아도 알려주겠어요? 알려주셔야죠. 알려가지고 차가 이제 질문할 있을 거지. 건데. 알려주셔야 알려가지고 차가 있을 거지.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좋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사겠다. 샀는데 망하면은 누가 요구도 먹어요. 뭐 그러려니 하지. 그러려니 하면 괜찮은데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럴 거 아예 아니에요. 안 돼. 이거는 잘 나가는 건 없어요. 잠깐이 잠깐.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 나스닥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나눠서 주식을 하고요. 여러 다른 채권이라든지 또 원자재 또 요즘에 암호화폐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비트코인이라든지 무슨 코인을 처음에 비트코인이 시작을 했는데 예. 근데 아니야. 그런 것도 몰라요. 아니야. 몰라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저도 지금 알아야 돼. 개념은 알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게 되고 그 몇몇만 알아요.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생성해 가지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개인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뭐 활용을 하면 거기서 발굴을 한대요. 네. 발굴 채광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면 그게 또 돈이 되고 그런다는데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회사에서 그 어떤 사람이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개인들이 또 회사들이 심지어는 한국의 그런 지방 자치단체가 이 가상화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가상화폐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정부의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많이 이익이 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체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돈이 굉장히 막 확 오른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이런 것은 아예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네, 다단계도 나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정말 이거 좀 심각한 거 많아. 네, 지금 심각한 여기 거. 이 한인 사회에도 비트코인 때문에. 네. 여러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 실버코인하고 골드코인 그런 건 코인은 네, 그거 실버코인하고 그거는요 정부에서 이제 그 화폐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들고 보통은 화폐를 만들 때 그 니켈이나 싼 거 가지고 만드는데 실제 금을 가지고 아니 도금이 아니고 실제 금을 가지고 그 가치만큼 예를 들어서 금 뭐 몇 온스다 하면은 이게 10,000불짜리면은 이제 금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금괴를 거래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또 기념으로 100불짜리 골드로 만든 그런 기념 화폐를 만들 때가 있어. 그런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냐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 희소성, 스케일시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적으니까 사람들이 수집을 해요. 별걸 다 수집을 하는데요. 수집을 하면은 돈이 되는 게 많아요. 세상에 돌을 수집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돌. 예, 수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아주 점잖은 말로 수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돌멩이거든요. 돌멩이 수집해가지고 멋있는 거 보면은 수석 전람회 여러분 여기는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수석 전람회 가보면은 참 멋있는 게 많아요. 제주도 그걸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그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사놓으면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가치의 그 저장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래서 그거 또 우표 뭐 동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골드코인이나 실버코인은 그 어떤 대개는 기념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해요. 나중에 두면은 그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오래 두면은 좀 올라가겠죠. 네. 요만한데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요만한데 여기 이제 실버 코인도
골드코인도 있는데 근데 잘 나갈 때는 여기 2,500불? 예, 5불짜리가 뭐 2,000불도 하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코인이나 이런 동전 같은 거 수입 이렇게 그 수집을 할 때요. 그 동전이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지는 게 나와요. 잘못 만들어지는 게 그런 것도 같이 숫자도 있는 그런 게 가치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코인에 예, 그게 5,000 희소성. 이제 코인이 이렇게 근데 나오는데 그게 다 시중에 코인이 있는 코인가? 예, 5,000불이야 5,000불. 예, 이게 이제 그 1달러짜리잖아요. 1달러짜리인데 여기 보면은 가딘 트러스트 가신가요? 아예 가딘 트러스트. 그거 이렇게 쓰잖아요. 가딘 We trust in God.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그런 기계를 찍잖아요. 기계를 찍는데 기계가 제대로 힘을 딱 발에 탁탁 찍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찍잖아요. 그럼 이 T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찍힐 때가 있어요. 딱 찍히면은 이건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수중에 나와요. 그럼 이거 특이함이 때문에 1달러짜리가 5,000불도 되고 10,000불도 되고 막 이래요. 실수인데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런 게 지금 유통이 돼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안 돼요? 이건 유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1불짜리인데 누가 여기 가서 1불짜리 물건 사면 저동적으로 주겠어요. 5,000불짜리인데 모르고 모르죠. 그럼 바보죠.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걸 가치가 없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다이아몬드도 100캐럿짜리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은 돌덩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그리고 그 글자가 이렇게 위에 또 있잖아요. 예. 글자가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또 붙어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돈이 좀 많아. 돈을 많이 그런 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쩌다가 하는 거 그거 있으니까. 많겠습니까? 네. 눈에 띄 잡는 예. 건데도 우리가 그 코인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물가 지수예요. 물가가 얼마나 오르냐 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냐 안 할 때냐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주식 지수, 채권 가격의 지수, 또 이런 물가 지수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 기준을 하고 또 정부의 정책도 이런 기준. 그래서 요즘 그렇게 1개월에 한 번씩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정부에서 그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해요. 그게 소비자 지수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물가 지수가 올라 소비자 지수가 아니고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힘이 들죠. 소득은 일정한데 물건값만 오르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어려운 거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도 뭐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근데 지금까지 그 코로나 이 시기에 금리가 엄청 올랐죠. 집 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집 사면은 막.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좀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괜찮은데 지난달에 약간 이게 올랐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을 결정하는 또 하나가 고용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용지수. 지금 현재 이런 그 기업들이 고용을 얼마나 많이 하냐. 고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는 것은 물가가 내릴까요, 오를까요? 올라요. 돈이 경기가 좋다는 것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소중만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물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에 서로 협정을 하는데 파는 사람은 적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지. 파는 사람은 적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물건값이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예. 네, 올라가야죠. 그렇죠? 사가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사면 웃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거는 수요가 더 많은 거지. 공급. 그 주택이 지금 현재 여러분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여기 이 조지아 이 아틀란타에 집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예, 근데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다른 데 같으면은 물건값이 올라가면 안 되죠. 올해도 근데 왜 올라갔을까요? 많이 올라. 왜 올라갔을까요, 아틀란타 근데 집값이? 수요 공급이 안 그게 맞으니까. 여기 아틀란타 이사 오는 사람이 수요가 많고 많고 네. 공급이 적고 네. 이런 게 수요 그러니까 공급 이런 일반적인 소비 물가 추이하고 상관없이 이 아틀란타 지역은 네. 이사 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지역은 아니 예. 안 내려가. 올해 좀 많이 올라. 예, 근데 플로리다는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이 추운 지방 지금은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 리타이어를 해도 지금 해도 젊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데 리타이어를 하면은 할 일은 없고 그런데 추운 데 있으면은 더 추워요. 네. 그렇잖아요. 소중에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춥잖아요. 그러면은 따뜻한 데를 가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는 시니어들이 많이 이사를 와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플로리다에 여기도 시니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기도 상대적으로 여기 좀 춥거든요. 그때도 그래도 북쪽보다 안 춥잖아요. 예, 좋지요. 여기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후하고 비슷해가지고 많이 살기 좋아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많이 오면은 여기가 경제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사람이 많아지면 돈을 쓰니까 경제가 좋아져요. 경제가 좋은 미국 사람들도 스페닉들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제가 얘기한 대로 내 하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경기가 나쁠 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네.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벌어요. 네. 돈 버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한국에 1980년대 그런 그 금융 위기가 왔어요. 그 특히 외환 위기라고. 그래서 환율이 1달러에 한 800원 하던 것이 1,600원, 2,000원, 2,500원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수입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100%치 물건을 사면은 10만 원만 줬으면 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100%치 물건을 사면은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돈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업자들은 어떻게 돼요? 못 사잖아요, 이걸. 그 대신 수출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한국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면은 세상에 경기가 나쁘다 좋다 그거는 상관없이 그래.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은 주식이 떨어질 때 사고.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자 주택 가격도 아까 물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런 가지만은 반대로 갈 때도 있다. 이게 일반적인 미국의 주택 가격 변동 추세예요. 그래서 2022년 4월 이때를 정점을 해서 조금씩 내려오다가 최근 7월부터 조금씩 오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틀란타 상관없이 계속 올랐잖아요. 지역마다 이런 그런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하는데, 이게 리스크가 많은 그런 투자, 한 5분 쉴까요? 네.